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아침 영상 인사드리듯이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제5차 베델 신학 강좌 첫날이 되겠습니다. 내 주 반석 위에 든든히 서리라.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되는 세상에서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고 예수의 반석 위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베델인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인도할 신학 강좌를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저명한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시는 것을 토대로 큰 배움과 도전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 bkc.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신 후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는 강사님께 물어볼 질문 사항들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정하여서 5주째인 Q&A 시간에 강사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패널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 강의 후에 나가는 자막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 새로워 아멘.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신학 강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합동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이시며 지금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이신 이승구 교수님이십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미국 상황에서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 이승구 교수님을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교수님이십니다. 무슨 특강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제한되어 있는 차별금지 법안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차별금지 법안이 이제 이미 통과된 미국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두 상황 전체를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혜영 의원이 대표가 되어져서 9분, 발의를 하려면 10분의 국회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야 되는데요. 10분이 발의하셔서 차별금지법안이 제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형태의 차별금지 법안들이 다 있어요.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성별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있습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묶어 가지고서는 차별금지 법안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법안 자체는 그냥 차별금지 법안이라고 제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직 이제 상정은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법사위원회로 이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법안이 우리의 법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법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다양하게 이 법안이 법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법이 되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안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영역이 크게 세 영역인데요. 하나는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런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이혼한 집안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좋은 건데 여기 이제 무슨 생각이 같이 들어있을 수 있느냐 하면 남편, 아내, 애들이 있는 가정 그것도 가정이지만 남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방에서 애들이 있는 그것도 가정이라고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 입양해서 애들인 지금은 아직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그걸 다 허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가족의 형태 또 사상 및 정치적 의견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왜 위험하느냐면 이단을 이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차별을 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얘기가 그걸 중심으로 얘기할 텐데 소위 성적 지향 내가
어떤 성적 지향을 가졌습니다. 또는 성적 정체성에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차례차례 특별히 이 성적 차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차례차례 그 문제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안의 성격상 이게 정말 위험한 법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지금 제안되는 것이고 하는 건데 굉장히 높은 법과 같은 인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헌법상 평등권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언제나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평등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다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다 변경되어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은 정부는 차별 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에 대한 시책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6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하듯이 이거는 차별 금지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통과되어지면 2020년서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 그 다음에 그 끝나면 또 25년서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 지속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5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이상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 그래서 군대에서 동성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걸 군대에서는 지금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군형법을 폐지하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군형법의 이 동성애 간의 문제를 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헌법 그 위원회에서도 그게 합헌이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이전까지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을 따라서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만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부 시행 계획과 이행 결과의 제출을 국가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고 8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모든 것들을 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법이 되면 이 법안을 기초한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국가 전체를 개조하려는 의도가 여기 명백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나라의 성격을 상당히 바꿀 위험성이 있는 법안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장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만큼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해서 이 성별 등을 이유로 한다는 것은 남성, 여성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남성, 여성 그리고 그 밖에 규정할 수 없는 성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성을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31개로 제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난 무슨 성이다 라고 한 대로 얘기를 하도록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남성, 여성 그 밖에 규정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유로 해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의 표시, 조장, 광고 행위를 다 차별 금지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심각해지는데요. 제 3조가 차별 금지의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1개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걸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그다음에 그 가족의 관계, 그다음에 사상에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해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영역을 내 영역, 되게 이것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요 내 영역만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내 영역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것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내 영역은 뭐냐? 고용. 두 번째, 재화 용역의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그다음에 교육기관과 직업훈련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여기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문제가 되는데 제5호에 가면 그 나머지 호는 전부 다 요 내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5호는 그거와 상관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애자냐 아니면 양성애자냐 이런 그런 것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차별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여기 있는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동성애자인데 이런 면에서 차별을 받았다라고 느끼게 되어지면 이것을 소위 차별 행위의 피해자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서 난 차별을 받았습니다라고 느끼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2조 1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 행위로 국가위원회법 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맨 처음에는 그냥 이걸 차별을 하지 말아라 권고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같은 데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나 피해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국가위원회에 제지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국가위원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이행하면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정 명령 또는 시정 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1조서부터 44조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안 했다. 왜 안 하느냐? 그럼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안 했다. 또 부과해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니까 그만큼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에 따른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있게 되려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위원회는 차별 행위에 인정된 사건 중에 피진정위의 위원회의 결정이 불응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9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나는 차별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진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소송을 했을 때 그 소송의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다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위원회가 그 소송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4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의 요청, 진정에 의한 조사, 증거의 확보 및 피해자의 권리 규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법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의 위원회의 결정을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령이 앞으로 정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49조 2항이 되어 있어요. 이에 비해서 소위 차별 가해자는 모든 소송 비용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50조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었던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에다가 재판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게 어떤 거냐?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 규모, 내용을 고려해서 이건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가 계속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악의적인 거라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로 배상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1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주장을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상상 재산상의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을 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조는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대개 다른 법률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피해 받았다는 모든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를 바꿨어요.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주었다고 얘기하는 분이 나는 피해 준 거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법률하고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 책임의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소위 차별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전가시켜서 차별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모든 걸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문제가 동성애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법안의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바꾸는데 남성, 여성, 그다음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2조 1항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나라는 남성이 있고요, 여성이 있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이렇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자기의 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양성평등, 남성이냐 여성이냐 양성평등을 헌법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평등이라고 고치려고 지금 계속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아니면 다른 성입니다. 나를 생긴 건 분명히 남성처럼 생겼는데 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여자라고 해야 하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그 외에요. 그 밖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2조 4항에서는 성적 지향을 어떤 걸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느냐?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는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여기 애매한데요.
그냥 이것을 그냥 규정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그럼 양성애도 나는 성향이 그러니까 양성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하고도 관련하지만 여자인데 나는 여자하고도 성적으로 관계하고 싶습니다. 그게 양성애거든요. 또는 남자가 나는 여성하고도 관계도 하지만 남성하고도 관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까지를 허용을 하자고 하는 건지 그건 모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허용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그게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적대적이거나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즉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잘못됐다는 말을 도무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문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커다란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학교에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죠? 각급 학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31조에 교육기회 차별 금지에 관한 항인데요. 31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이때 성별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성애 하느냐 아니면 제3의 성을 얘기하느냐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이유로 교육기관의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에 이제 기독교 기관의 문제는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육 내용에 있어서 이제 32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인데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호 교육 목적, 내용, 생활 지도, 기준이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즉 동성애는 잘못됐다. 그런 가르침을 하면 안 돼요. 유치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거 동성애 등을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별 등에 따라서 교육 내용, 교과 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것, 그 밖에 불리하게 대화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 심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각급 학교,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자기들이 믿는 바와는 달리 동성애나 양성애 등 다 평등하게 여겨야 된다고 교육해야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배포되는 요 문제에 관한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허용할 수 있게끔 가르치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생님이 이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일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선생님과 학교의 장은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누군가가 진정을 해야 되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공고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나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까 말하는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거죠. 그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재판을 거쳐서 배상액을 2배에서 5배 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 국가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그건 상관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큐어 축제가 이제 올해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9월 달에. 되게 6월 달에 시청 앞 광장에서 이제 큐어 축제를 했었죠. 근데 그걸 온라인으로 좀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때 동성애자들이 큐어 축제를 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유해하다고 판단해서 많은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피켓팅 같은 걸 많이 하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3조 1항 5호에 4가지 영역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에 딱 해당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나 기독교 단체가 그걸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딱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시정 조치를 명령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교회 단체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얘기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더해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회 단체에 속한 분들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거라고 해서 재판에 넘기겠죠.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손해액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한 사람당 500만 원의 정신적 위자를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100명, 1000명 되면 교회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전혀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공적인 영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 같은 데서 설교하면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우선은 얘기해요.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것도 이게 공적으로 온라인으로 온 세상에 우리 교회 교인들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온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한 설교는 공적으로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인권위가 맨 처음엔 공고하겠죠. 그러나 목사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저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일련의 피해 구제 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행강제금 3천만 원, 맨 처음에 3천만 원 이하니까 뭐 2,999만 원 이렇게 부과할 겁니다. 하지 마시오. 그런데도 또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부과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반복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재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피해액을 2배에서 5배 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감당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죠. 우리가 할 얘기 많은데 그런 얘기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 가운데서 어떤 분이 동성애를 주장을 하고 자기가 동성애자다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을 교회에서 그만두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 고용에 있어서 차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물론 이 사람들이 3조 2항 1호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런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 기능이 위태롭다고 판단된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교회의 정관의 표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면 없이 한다. 그만둘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관 자체를 또 동성애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하지 아니할 근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설교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그렇게 해도 벌 받는 건 아닙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되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되려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의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뭐 이런 것들, 학력, 고용 형태,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 아주 교묘하게 성적 지향에 관한 것을 끼워 넣어서 하는 경우 이것이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큰 영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동성애나 양성애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다들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죠? 근데 미국 상황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위 ARC-99이라는 법안이 있었었는데요. 이 법안은 민주당의 의원이었던 에반 로우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 의원이 이제 발의해가지고서는 이 법안이 이제 제한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반대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특별히 한인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이게 심각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2019년 6월 26일 하원을 통과했고요. 다음에 9월 9일에 상원,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의 세크리터리한테 받아들여져서 9월 26일 날 주지사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게 이제 법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젊은 사람들한테 소위 당신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걸 고치도록 하는 치료를 하는 행위, 이걸 컨버션 테라피라고 그래요. 동성애를 고치자고 하는, 그렇게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그거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유해하다. 법안의 내용이 겁니다. 그죠? 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비윤리적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동성애를 하는데 동성애는 잘못된 거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분은 상담사의 자격증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우에 2019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게 통과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미국 상황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이 미국의 50개 도시 가운데서 가장 성소수자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6%라고 그래요. 다른 지역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3.6%라고 해요. 미국 경우에 있어서. 근데 샌프란시스코만 경우가 굉장히 높은데 이 경우에 있어서 2003년 6월 26일에 결정에 의해서 비슷한 나이의 동성 간의 청소년 성행위도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합법적이라고 선언이 되어졌어요. 이게 2004년입니다. 2015년 6월 26일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동성 커플에 의한 아이 입양은 2015년 6월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제 합법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입양 정책은 주마다 좀 다릅니다. 몇몇 주들은 모든 커플들한테 입양을 허용하는 반면에 어떤 주들은 결혼하지 않은 동성 커플이 입양하는 것은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몇몇 주는 결혼하지 않아도 우리가 같이 사는데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성 커플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2015년 6월 26일 그 법이 그렇게 통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휴스턴 시장 2014년경에 그 애니스 파커라고 하는 분이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휴스턴시의 시장이에요. 그때. 근데 이분이 성차별 금지 조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 법안을 인정하는 형태의 설교문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원성을 산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지금 이제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됐죠.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자는 평등이 이겼다고 하면서 휴스턴시의 성차별 금지 조례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었습니다.
요 분을 박원순 시장이 2014년 10월 1일에 초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휴스턴 시하고 서울 간의 우호 협력 교류의 MOU 체결을 했었고요. 그때 애니스 파커 시장한테 명예 서울 시민 증서를 수여하고 명예 훈장을 걸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민 투표가 그 다음에 2015년 11월 4일 날 있었어요. 그 결과 이 법안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61%, 찬성하는 사람들이 39%. 그래서 이 법안은 폐기됐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날 미국 상황은 어떤가? 아주 최근에 지난 6월 달 2020년 6월 15일 연방 대법원이 한 결정을 했는데요. 세 분이 이제 이 제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법원서부터 연방법원으로 가서 연방법원 판결이 2020년 6월 15일에 났는데 상태는 이제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6년간 남성으로 일하다가 성전환을 한 후에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여성 복장으로 일하려고 하다가 해고를 시켰던 에이미 스테븐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게이 소프트볼 동호회에 가입했다가 실직한 제랄드 보스토크라고 하는 분, 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실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여성 고백한테 당신은 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100% 게이거든요. 라고 스카이다이빙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게이니까 여성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직장을 잃게 된 도널드 자다라고 하는 분, 그 세 분이 이제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심을 다 거쳐서 지난 6월 15일에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민권법은 이건 65년도에 통과된 법안이거든요. 대개 민권법은 흑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민권법은 고용자가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의 근거에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연방 정부의 직장 내에 보호 조치가 성소수자 직원들에게 다 확대돼야 된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6대 3의 판결으로 이제 성소수자를 그 성소수자라는 것 때문에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어졌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법무부 차관 로엘 프란시스코 법무부 차관이 이 재판을 할 때 출석해 가지고서는 반대 의견을 표현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평등고용위원회에서 반차별법을 발효해 가지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을 했고 다음에 트랜스젠더의 국모무도 허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되돌려서 트랜스젠더의 국부모를 제한을 했고 트랜스젠더는 국부모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하사가 남성에서 이제 여성으로 간 다음에 난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예. 다음에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건강보험 혜택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폐지했는데 이제 이것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대법원의 판결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상황에서는 동성애 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잘못한 거니까 이걸 고쳐야 됩니다라고 자격을 가진 상담사가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커다랗게 한 4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 또는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동성애도 다 괜찮은 거다. 양성애도 다 괜찮은 거다라고 가르쳐야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오래전서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1970년대에 나온 반편견 금지 교육서예요. 이게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좋은 내용이죠. 아이들한테 편견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얘기 속에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애들한테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되니까
유치원서부터 가정 그러면 어떤 그림을 보여줘야 되냐? 여기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애들 있고 이런 그림만 보여주면 이게 편견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가정 그러면 엄마, 아빠, 애들 그런 그림도 있고 그 옆에 아빠 또 다른 남자 그리고 애들 그런 가정도 보여줘야 되고 또 여기 여자 애들 그런 가정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남자 여자 애들 없는 그런 가정 또 여자 이런 가정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보여줘야 애들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구나 라고 개념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심각한 문제고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 법이 통과된 이 상황에서 운동 경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데, 남성이 여성으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힘이 세질 거 아니에요. 남성으로서의 모든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으로서 경기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경기가 킥복싱 경기였다. 그러면 사실은 남자가 여성을 무차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걸 못한다고 할 수 없게끔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규정하는 성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문제, 운동경기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는 여성들한테 불이익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건 여성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우에 이제 얼마 전까지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그다음에 유니섹스 화장실, 여기 남성 여성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싫다라고 하는 문제가 왜냐하면 이것도 왜 남성, 여성 화장실이 따로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되면 이게 오히려 여성을 보호할 수 없는 법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건전한 윤리적 의식을 가진 사람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있게 되죠. 그죠? 이걸 잘 의식했던 지금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19년 작년 5월 11일 날 리버티 대학 여기 워낙은 리버티 이게 어디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굉장히 침례교회 아주 열심히 하는 이제 대학입니다.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게 돼요. 졸업식 날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늘날에 가장 커다란 음성 가운데 몇몇 가지는 전통적 기독교적 신념에 대해서 별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 목소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설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관용하라는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어지는 것을 찬동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popular culture, 이 세상의 문화의 우상에 무릎 꿇도록 하는 요구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은 이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준비되어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캐나다의 연방 대법원은요,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을 가진 대학은 로스쿨을 성립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을 가지려면 대학이 이제 로스쿨, 그다음에 그 메디컬 스쿨 이런 걸 가지면 이제 대학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려고 하는데 만일에 동성애가 정당하다,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당하다는 생각하는 학교들은 로스쿨을 가질 수 있지만 법학대학원이에요. 근데 동성애를 금지하는 학칙을 가지는 학교는 안 된다. 그럼 법학대학원을 만들려면 동성애 금지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한동대학교에 아주 좋은 법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국제법률과를 하는데
거기는 동성애를 우리나라 대학교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안 된다고 선언한 대학이에요. 만약 이런 입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되면 그 로스쿨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죠?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에서 누구든지 다 아는 건데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한테 동성애자들이 우리 결혼하는데 케이크를 제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를 이분들이 제가 여러분한테 잘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내 양심상 그건 못해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벌금, 다음에 15억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원회는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69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아까 재화의 이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동성 커플이 사진 찍어달라는 그건 되고 이성 커플이 사진 찍어달라는 건 되고 동성 커플이 사진 찍어달라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 뉴욕주의 법원은 동성 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하는 농장주에게 1,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한국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아까 전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전도도 약화시켜서 결국 기독교를 멸종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미국에서는요, 이제 이거를 맨 처음에 못 깨닫고 있다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노력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다 허물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법안이 권리가 침해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걸 막 이상하게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 입장을 이제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한 세 가지뿐이 없는데 진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미국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애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립학교에서는 다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기독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특히 기독교 학교는 학부형들이 내는 등록금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학교에 보내자니 이상한 가치의 애들이 다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기독교 학교에 보내야 되는 우리 김한효 목사님도 이제 막내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황, 기독교 학교로 보내고 지지하고 하는 일, 그죠? 또는 기독교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일 해야 되겠죠? 아니면 홈스쿨링을 해야 돼요. 그죠? 학교가 정말 전부 다 이렇게 이상하게 교육하게 되면 우리는 각 집안에서 그냥 홈스쿨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건전한 가정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이 세상 앞에 이 세상의 가정들이 다 허물어갈 때 정말 우리들의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지향하고 나아갈 때 이게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독특한 시대는 아닙니다. 구약이나 바울이 사역하는 시대에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있던 사회였어요. 가나안 문화에 있어서는 동성애가 너무 일반적이었고요. 특별히 이교 신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그냥 들어 있었을 정도니까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교 신을 섬길 때의 동성의식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미동의 집 이런 게 있죠. 미동의 집이 뭐냐? 그 동성애를 행하는 그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교 신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과 동성간의 관계를 맺는 게 신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왔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이교 신전의 행위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같은 왕이 미동의 집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느냐?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교적인 생활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순리대로 남자들 쓰기를 버리고 영리로 취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음욕이 부릴 듯 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회 가운데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연양하에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성애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동성애가 있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사람들이 자꾸 동성애에 가는 것을 조장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나타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너무 저항하도록 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미 허용된 미국 사회에서는 더욱더 큰 투쟁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큰 사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이것이 허용된 미국 사회에서나 지금 그 위험성을 향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먼저 교회들이 앞장서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 우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옵나이다. 우리들의 이 노력이 의미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의 주류 교회가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했을 때 사회가 이 법을 통과하고 나갔었는데 적어도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주류 교회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세력이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죠. 이 동성애를 여러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에 하나로 이미 다루어지고 있고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